여러분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와 낯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 사이의 경계에 서 본 적이 있나요? 그날 서울의 뼈에 사무치는 추위는 눈 때문이 아니라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다시 생각해도 여전히 몸서리가 쳐집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차에 울리기도 전에 김민주는 눈을 뜨고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느낌 아시죠? 보이지 않는 바위가 가슴을 짓눌러 가만히 누워 있어도 숨을 쉴 수 없는 그 기분 말입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 싶으면 다시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고 반지하 방이 얼음장처럼 추웠음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로변에 맞닿은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평소처럼 우중충한 회색이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빛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창문의 절반은 이미 눈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얇디얇고 차가운 이불을 옆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맨발이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에 닿자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살갗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한에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민주는 방구석에 있는 낡은 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켜고 싶었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몸을 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가스비, 고지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사내의 자존심을 베어내는 칼날처럼 새빨간 숫자들. 그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래 조금 더 춥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 대신 민주는 소매 끝이 해진 패딩 점퍼를 집어 입고 양말 2켤레를 겹쳐 신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른 낙엽이 발에 밟혀 부서지는 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리는 기침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퀴퀴한 습기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섞인 비좁은 부엌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이 가슴 아플 정도로 앙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똑바로 펴지 못했습니다. 등이 굽어 이동할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싱크대를 짚은 손, 그 모든 몸짓에서 억누르고 있는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민준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생에 찌든 얼굴,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이 남긴 낡은 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밖의 빙하도 녹일 만큼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니. 우리 아들이 곧 의사가 될 텐데 엄마가 밥이라도 해줘야지.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준의 가슴은 미어터질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어젯밤 어머니는 고깃집에서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하고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무릎 관절이 쑤셔 집으로 내려오는 몇 개의 계단을 밟을 때마다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날이 차에 밝기도 전인 이 시간에 어머니는 여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엄마 몸도 편찮으시면서 민준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시험 날인데 따뜻한 밥에 국을 먹어야지. 배가 든든하고 속이 따뜻해야 머리도 맑아지는 법이야. 어서 앉거라.
어머니는 칠이 벗겨진 나무 식탁 위에 된장찌개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소박하지만 익숙하고 진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냄새였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 한 톨 한 톨은 어머니가 밤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해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민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면, 의사가 된다면 다시는 어머니를 단 하루라도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넣으며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밥을 먹던 중 무의식적으로 그의 시선이 국그릇 옆에 놓인 시계로 향했습니다. 갈색 가죽줄은 낡아서 여러 군데가 벗겨져 안감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알 만큼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시계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시계 차고 갈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고 목소리가 한 템포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유리알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네, 아버지가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김치를 더 꺼내는 척하다가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주 영험하시니까 분명 아들을 응원하고 계실 거야. 무조건 합격할 거야.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민주는 왼쪽 손목에 시계를 찼습니다. 익숙한 무게감이 앙상한 손목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길이었고 집안의 기둥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감에 대한 상기였습니다. 수저를 놓고 일어서려는데 밖에서 갑자기 심상치 않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차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다급함이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몇 계단을 올라가 큰 길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웃들이 위쪽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낭만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폭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밤새 도시 전체를 파묻어 버린 것입니다. 큰일 났어. 지하철이 못 다닌대. 선로가 다 얼어붙었어. 버스도 전면 운행 중단이야. 눈이 무릎까지 왔는데 바퀴가 굴러가겠어. 아이고,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민준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차갑게 밝혀졌습니다. 교통앱을 켰습니다. 빨간색으로 적힌 커다란 공지 문구가 떠오르며 모든 희망을 박살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전면 운행 중단.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해 하마터면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기서 강남에 있는 시험장까지 평소에도 지하철로 1시간은 걸립니다. 지금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다면 대체 무엇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는 미친 듯이 택시 호출 앱을 켰습니다. 화면의 동그라미만 하염없이 돌아갔습니다. 기사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사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문구가 마치 그를 조롱하듯 반복되었습니다. 누가 이 날씨에 차를 몰고 나온단 말입니까?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집 안에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터져 나오려는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억지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의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벽을 짚고 올라와 창밖을 내다보고는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습니다. 문을 가로막은 두꺼운 눈, 우유 빛깔로 흐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6시 30분. 시험은 9시에 시작합니다. 시험장 입실은 8시 30분에 마감됩니다. 딱 2시간 남았습니다. 계단 위에서 이웃 아저씨가 혀를 차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오늘 수능이나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은 다 포기해야겠네. 이 날씨엔 신도 못 가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 집에 있는 게 상책이지. 그 무심한 한마디가 끓는 물처럼 민준의 얼굴에 끼얹어졌습니다. 심장이 옥죄어 오듯 아팠습니다. 포기라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꼬박 1년입니다. 응시료와 책값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낮에는 공공도서관에 틀어박혀 가장 싼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어머니는 아들에게 보탬이 되려 이를 악물고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그 모든 땀과 눈물 희생이 고작 눈보라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민주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그래, 뛰자. 뛰는 수밖에 없어. 쉬지 않고 계속 뛰면 어쩌면 늦지 않을 수도 있어. 아직 젊잖아. 이 2다리는 튼튼하잖아.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민준이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어머니가 당황하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고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네를 벗어나자마자 칼날 같은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방에서 눈이 하얗게 쏟아져 5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푹푹 빠지며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주는 시험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는 흰색 차갑고 잔인한 풍경뿐이었습니다. 도로도 사라지고 인도도 사라지고 오직 눈만 남았습니다. 잠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추위와 두려움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늦으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나 그 아픈 허리로 어머니가 1년을 더 어떻게 버티지? 생활비는 째깍 째깍.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가 바람 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공평하죠. 민주는 폐에 깊숙이 찬 공기를 들이마셨고 마치 얼음 조각을 삼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해.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보폭으로 발목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두꺼워 허벅지를 높이 들어 힘껏 밟아야 했습니다. 숨이 가쁘고 거칠어졌습니다. 콧물이 줄줄 흘러나와 입술 위에서 얼어붙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15분 아니면 30분 두꺼운 패딩 안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은 얼어붙을 듯 추웠습니다. 땀이 옷에 스며들어 바깥의 냉기와 만나자 얼음 갑옷처럼 변해 그의 몸을 조여왔습니다. 무릎이 쑤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낡은 운동화 사이로 눈이 들어와 녹으면서 얼음물이 되었고 열 발가락은 감각이 없이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명령만이 존재했습니다. 달려 달려 김민준 멈추면 안 돼. 평창동 언덕길 아래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무릎에 손을 짚고 헐떡이자 폐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눈앞에 깎아지른 듯한 언덕이 거대한 성벽처럼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걸어 올라가도 숨이 차는 곳인데 지금은 미끄러운 눈으로 뒤덮여 더욱 무시무시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다시 발을 떼었습니다. 패딩 점퍼는 이제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언덕만 넘으면 큰 길이야. 힘내자. 그는 이를 악물며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숨이 턱턱 막혀 쓰라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언덕 중턱에 앙상한 고목 아래에서 민준의 눈에 기이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서 눈에 띄는 검은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는 저게 누군가 버린 쓰레기 봉투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 노인이었습니다. 나무 아래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 노인 위로 얇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초 1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는 멈추지 않고 째깍거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단 1분이라도 지체하면 정말로 늦을지 모릅니다. 시험장 문은 코앞에서 닫힐 겁니다. 그냥 가, 민준아.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늦는다고. 이기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어먹을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저절로 그 나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가갔습니다. 얇은 옷차림의 노인은 입술이 이미 보랏빛이었고 얼굴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을 간헐적으로 약하게 떨고 있었고 눈은 감은 채 이미 의식을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밖에 눈보라보다 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내 목숨이야. 1년을 준비했잖아. 엄마가 내 성공만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이 사람 곧 죽을 거야. 네가 그냥 가면 이 사람은 여기서 얼어 죽어. 그는 노인을 보다가 시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7시 15분. 정말 빨리 달리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한다면 구급차를 불러 이 눈보라 속에 구급차가 어떻게 올라와 업고 내려가. 그러면 시험은 100% 늦습니다. 확실합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웃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의대 합격 통지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낯선 노인의 주름지고 보랏빛으로 변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왜 옛날 아버지의 모습과 그렇게 닮았을까요? 과로로 쓰러지셨던 그날, 오늘처럼 춥던 날 곁에 아무도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민주는 이를 악물었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흐르자마자 찬바람에 말라버렸습니다. 바로 지금이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좀 뜨세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른 나뭇집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시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결정 아니면 그가 한 일 중 가장 올바른 일일지도 모르는 결정을. 민주는 두꺼운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고 그를 등 뒤로 업었습니다.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온기가 차가운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가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민주는 더 이상 시험장 쪽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을 업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언덕을 거꾸로 내려가 가장 가까운 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하얀 눈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서서히 한 사람을 떠나가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영화처럼 시끄럽지 않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때 민준이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침묵이 그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의 상태는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정말이지 흐긋 보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피부색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가 점차 무서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허둥지둥 장갑을 벗고 떨리는 손가락을 노인의 목에 대고 맥을 짚었습니다. 미약했습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노인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심장 소리는 불규칙했고 숨소리는 얕아서 마치 땅바닥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천증.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의학 지식이 갑자기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운명은 짓궂어서 불행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민준이 노인의 옷깃을 여며주려 할 때 노인의 얇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병 하나가 떨어져 하얀 눈밭 위를 굴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약병 라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민준의 뒷목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혈당 쇼크. 그의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영하의 눈보라 속에 쓰러진 노인이 저천증에 걸린 데다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머리 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습니다. 확실히 죽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베일잇구를 눌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연결음 소리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119입니다. 제발요, 평창동 언덕길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저천증이랑 심각한 저혈당 쇼크 증세가 있어요. 민주는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전화기에 소리쳤습니다. 상대방이 정확한 위치를 물었습니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온통 눈뿐이었습니다. 사방이 하얗고 표지판도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제가 GPS 위치 전송했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하지만 상담원의 대답은 끓는 물을 얼굴에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현재 폭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구급차가 도착하려면 적어도 4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40분. 민주는 멍하니 팔을 떨구었습니다. 응급의학에서 40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쇼크와 저혈당이 온 환자에게 40분은 삶과 죽음의 거리입니다. 차를 기다리다가는 이 노인은 이미 고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8시 정각. 시험 시작까지 딱 1시간 남았습니다. 30분 뒤면 시험장 문이 닫힙니다. 민준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한쪽에는 미래 집에서 허리를 부여잡고 기다리는 늙은 어머니, 인생 역전의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발밑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낯선 사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낄 테고 남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화재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모자에게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오직 이 낡은 시계와 올곧은 마음만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그냥 가지 않았을 거야.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미친 짓이라도 멍청한 짓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민준은 몸을 숙여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세상에 말라 보이는 노인이었지만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의식 없는 몸의 무게는 깨어있는 사람을 업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두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원이 어디지? 언덕 아래 여기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서울대학교 병원 분원이 있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평지에서 2km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미끄러운 언덕길에서 그는 평생처럼 긴 거리였습니다. 가요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디자마자 다리가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민주는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본능적으로 등에 업힌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몸을 비틀어 자신의 몸을 쿠션 삼아 노인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했습니다. 뚝! 민준의 무릎에서 메마른 소리가 났고 뒤이어 하늘이 노래질 정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두꺼운 눈 아래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돌에 강하게 부딪힌 것입니다. 아! 민주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망치로 무릎뼈를 박살낸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순식간에 솟구쳤습니다. 낡은 청바지가 크게 찢어졌고 엉망이 된 살점이 드러났습니다. 선명한 붉은 피가 흘러 바짓단을 적시고 새하얀 눈밭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러져 모든 걸 놓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하늘은 내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 하지만 그때 등에 업힌 노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그 작은 소리가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어금니가 부서질 정도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일어나, 김민준 일어나라고.
그가 자신에게 고함쳤습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눈바닥을 짚고 한쪽 다리에 의지해 안간힘을 쓰며 일어났습니다. 다친 다리가 땅에 닿자마자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와 온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을 다시 추스르고 계속 걸었습니다.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피는 계속 흘러 발 뒤꿈치까지 내려와 젖은 양말 속에서 끈적거렸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뇌로 전달되어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렸습니다. 눈보라는 갈수록 거세져 칼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야는 흐릿해져 얼룩덜룩한 흑백의 점들만 보였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고장난 풀무소리처럼 거칠고 쌕쌕거렸습니다. 곧 도착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민주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계는 감히 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는 게 도로 위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따라 의사의 꿈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민주는 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근육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 말입니다. 마침내 한 세기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눈보라 속에서 병원 정문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빨간색 응급실 불빛이 영혼을 구원하는 등대처럼 깜빡였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응급실 문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의사 선생님. 그의 외침은 다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고 다친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당직 간호사와 의사들이 태풍처럼 뛰쳐나왔습니다. 빨리 이동 침대 가져와 어서. 그들은 민준의 등에서 노인을 재빨리 받아내어 침대에 눕히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민준은 바닥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한 간호사가 깜짝 놀라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다리를 내려다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피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민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어 손사래를 쳤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 먼저 구해주세요. 당뇨, 저천증. 그 말을 마치고 그는 벽에 등을 기대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간호사는 급히 사람을 불러 붕대를 가져와 그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바짓단을 잘라내자 모두가 몸서리를 쳤습니다. 무릎 상처는 깊게 패어 하얀 뼈가 보였고 흙모래와 굳은 피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인 남성을 업고 눈보라 속을 그 먼 거리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 인내심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손을 들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45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간호사가 머리가 쭈뼛설 만큼 따가운 소독약으로 상처를 씻어내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뜬 눈으로 지서운 밤들. 차갑게 식은 주먹밥들.
어머니의 땀방울.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머니의 눈을 보고 엄마 착한 일 하느라 시험 떨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사들이 사신과 사투를 벌이며 노인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응급실 쪽을 바라볼 때 민준의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살 수 있을까요? 민준이 자신을 붕대로 감아주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다행히 환자분이 제때 데려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이 멈췄을 거예요. 환자분이 사람 하나 살리신 거예요. 그가 사람 하나를 살렸다. 그 말이 민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는 그의 행색을 보고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환자분한테 되게 중요한 날이었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시계도 계속 보시던데. 민주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 날이었거든요. 간호사는 깜짝 놀라 붕대를 든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땀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옷은 찢어진 이 마른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험을 본인 미래가 달린 건데 그런데도 멈추고 사람을 구한 거예요. 민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추위와 탈진으로 여전히 떨리는 손가락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의사가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안 구하면 시험에 합격한들 제가 의사 자격이 있겠어요.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위도 몇 초간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진심 어린 대답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약 30분 후 응급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의사가 이마에 땀이 맺힌 채 걸어 나와 마스크를 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분 고비 넘겼습니다. 바이탈 사인도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민주는 그 말을 듣자 온몸에 힘이 빠지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9시 30분. 시험은 이미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적은 없습니다. 그는 문 입구부터 그가 앉은 곳까지 바닥에 길게 찍힌 핏자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상의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시험, 바로 인간으로서의 자격 시험에는 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병원 복도가 비정상적으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르르 발소리가 들리고 무정히 잡음소리 지시하는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방금 들어온 환자가 누구라고? 명예회장님이야. 박진철 회장님이라고. 세상에 당장 병원장님 내려오시라고 해. 내과 과장도 호출하고 빨리. 신원 확인됐어. 네, 지갑에 있는 신분증 찾았습니다. 하늘그룹 회장님입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장, 부원장,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무리가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다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박진철 거대 기업 하늘그룹의 수장이자
국가 경제의 동맥을 쥐고 있는 인물이 길가에 쓰러졌다가 이곳 응급실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와중에 구석진 벽에 웅크리고 앉아 다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젊은 청년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박진철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하늘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피곤했습니다. 숨을 쉬고 싶지 않을 만큼 지쳤습니다. 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사람은 구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실패자이자 자신의 미래를 걷어차버린 불효자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벽을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반으로 쪼개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곳에 1분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받고 싶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동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VIP실 쪽으로 몰려가는 인파를 거슬러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르고 고독한 뒷모습은 흰 가운과 고급 양복들 사이로 작게만 보였습니다. 민주는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다시 밀려와 텅 빈 가슴을 때렸습니다. 눈보라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깃을 세우고 고개를 파묻은 채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서울의 차갑고 하얀 눈보라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조용히 떠난 그 행동이 밖의 눈보라보다 1000배는 더 거대한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부자들도 웁니다, 여러분. 생로병사 앞에서는 돈 무더기나 하늘을 찌르는 권력도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그 당시 병원 VIP 구역의 분위기는 뭐라고 할까요? 끊어질 듯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곳인데 그때는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근엄하고 점잖은 표정만 짓던 병원장이 머리는 헝클어지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엘리베이터에서 헐레벌떡 뛰쳐나왔습니다. 본관 로비 밖에는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세단 3대가 멈춰 섰고 타이어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급정거했습니다. 가운데 차문이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도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늘그룹 회장 불호령을 내리는 권력자. 고개 한번 끄덕이면 주식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의 박도형은 냉철한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극도로 겁에 질린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경호원이 길을 터주길 기다리지도 않고 체면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로비 안으로 날아갈 듯도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때? 내 아버지 어디 계셔? 목소리가 갈라져 안쓰러울 정도로 떨렸습니다. 병원장과 과장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천증과 심각한 저혈당 쇼크가 오셨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말을 듣자 박도형은 청은망은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벽에 완전히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부모 잃는 두려움은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인 법입니다. 누구야? 그가 조금 진정된
하지만 여전히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발견했지? 내과 과장이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네, 구급대에 따르면 젊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회장님을 얻고 여기까지 뛰어왔답니다. 그 청년이 초기 응급처치를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그 청년도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무릎이 피투성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박도형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우리 집안의 은인을 당장 만나야겠어. 무릎 꿇고 감사라도 드려야 해. 그게 가버렸습니다. 갔다고. 박도형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화번호는 안 남겼어. 네, 없습니다. 회장님이 고비를 넘기실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냥 조용히 나가버렸어요. 저희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박도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늘그룹 회장의 아버지를 구했다면 복권 당첨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후원을 받으려고 기다렸을 텐데 그 청년은 그냥 가버렸다고. 그는 서둘러 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서 잠들어 계신 아버지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온 아버지를 보며 박도형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굽실거리며 서 있는 경호원들과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CCTV 확인해 서울 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그 은인을 찾아내. 못 찾으면 내 얼굴 볼 생각들 하지 마. 보안실 분위기는 침 넘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응급실 로비 녹화 영상이 되감겼습니다. 습기와 눈 때문에 흐릿한 화면 위로 민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깡마른 청년이 비틀거리며 노인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사투였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고, 그리고 저기 자세히 보세요. 하얀 바닥 위로 검은 얼룩이 뚝뚝 떨어집니다. 피입니다. 찢어진 바짓단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도형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심장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라 압니다. 자기 자식만 한 아이가 저런 고통을 참아가며 내 아버지를 구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청년, 그가 목이 메어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갑자기 그가 소리쳤습니다. 멈춰. 지금 당장 멈춰. 저기 손목 부분 확대해봐. 기술 직원이 화들짝 놀라 황급히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민준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에 왼쪽 손목을 확대했습니다. 앙상한 손목에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애플워치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차는 세련된 스포츠 시계도 아니었습니다. 갈색 가죽 줄이 낡아 빠지고 디자인은 구식인 낡아 빠진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순간 박도형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공이 최대한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잡은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핏기 없는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왜 저기에 있지 설마. 보안씨라는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주가 폭락 때도 이렇게 흥분한 적 없는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흐릿한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청년 찾아 당장 전 인력 동원해 해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병원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저 낡은 시계 하나 때문에 천하의 재벌 회장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걸까요? 그 사이 밖에서 민주는 여전히 그치지 않는 눈보라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걸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추위로 마비되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뺨 위 차가운 눈송이와 섞였습니다. 어머니 생각, 캄캄한 앞날 생각. 거대 기업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시 병원입니다. 젊은 비서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헐레벌떡 보안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걸 찾았습니다. 응급실 밖 대기실 의자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도형이 획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비서의 손바닥 위에 놓인 물건에 꽂혔습니다. 그것이 맞았습니다. 낡은 가죽줄 시계. 아마 기다리는 동안 너무 지치고 아파서 혹은 일어나서 나갈 때 민준도 모르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유품을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박도영은 누가 채갈세라 달려들어 시계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보물처럼 시계를 손에 올리고 금속의 차가움과 낡은 가죽의 거친 질감을 느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다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시계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물건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박도영이 수년 동안 찾아 헤매던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닳고 다른 금속 뒷면 덮개에 손으로 새긴 희미한 세 글자 이니셜이 남아 있었습니다. PD. HPDH 박도형.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강철 같은 사내의 목구멍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시계 유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형님이구나. 형님 아들이었어.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옛날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희생한 전우 은인 의형제에게 선물했던 시계였습니다. 그가 지난 20여 년간 그 가족의 행방과 함께 찾아 헤매던 그 시계였습니다. 왜 하늘은, 왜 이토록 짓궂은 운명을 내리신 걸까요? 옛날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의 아들이 오늘 또다시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요.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화살처럼 방을 뛰쳐나갔고 길을 막으려던 경호원들을 밀쳐냈습니다. 그 친구 어느 쪽으로 갔어 말해. 그가 고함쳤습니다. 네. 정문 카메라에 2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는 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저렇게 다쳤으니 멀리 못 갔을 겁니다. 내가 직접 찾는다. 멍하니 있는 부하 직원들도 따뜻한 외투도 내팽개치고 박도형은 얇은 셔츠 차림으로 눈보라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몸을 때렸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속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치우지 않은 하얀 눈 위에 질질 끈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핏자국이었습니다. 검붉은 핏방울이 발자국을 따라 뚝뚝 떨어져 그에게 고통스러운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박도형의 심장이 옥죄어 왔습니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피가 맺혔습니다. 조카야, 아저씨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어. 그는 핏자국을 따라 달렸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숨이 차오르고 폐가 뜨거웠습니다. 회장님인 그가 고급 승용차만 타던 그가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린 게 얼마 만일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 아이를 또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두 개의 교차로를 지나 눈 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고 인적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고 고독한 그림자. 고개를 가슴에 파묻고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 그의 발밑 눈밭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도형은 멈춰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그는 그 뒷모습을 육체의 고통과 삶의 절망을 모두 짊어진 그 마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누가 다가오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과다 출혈과 추위로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 엄마 짐이나 덜어드리지 뭐. 박도영의 떨리는 손이 뻗어나가 청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얘야. 그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 속에서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선 남자를 흐릿하고 지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거 참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허름한 버스 정류장에서 겨울 중 가장 추운 눈보라 속에서 현실판 동화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일생에서 육체가 다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마도 자신의 미래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 민주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얀 붕대를 감은 무릎에서 시작된 마비된 감각이 가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전히 피가 배어나와 붕대를 붉게 적시고 있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벽시계의 째깍째깍 하는 소리뿐. 마치 방금 꺼져버린 마지막 희망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어머니를 구할 유일한 문이었던 레지던트 선발 시험은 이미 2시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이다. 여러분은 그런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운명과 피가 터지도록 경쟁하며 달렸는데 결승선 바로 앞에서 착한 일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 말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먼지투성이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선행은 정말 선물일까? 아니면 나 같은 가난한 놈들에게 내리는 저주일까? 바로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들의 힘없는 발소리도 간호사의 바쁜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 규칙적이고 권위적이며 여럿이 함께 걷는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평생 자신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풍채가 당당한 무표정한 석상 같은 얼굴을 한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에 병원 복도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선두에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위험 있는 태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얼굴,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TV에서, 경제신문에서, 아니면 감히 닿을 수 없었던 부에 대한 막연한 꿈속에서 그 남자는 민준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조금 거칠었고 가슴은 먼 거리를 달려온 듯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어 그가 입고 있는 고급 양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의 붕대 감은 다리를 내려다보았고 시선이 얼룩덜룩한 핏자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연민 죄책감 아니면 민준 같은 젊은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복잡한 감정일까요? 그러고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바닥 안에는 가슴 아플 정도로 익숙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가죽줄은 해졌고 유리 아래는 장이스가 있었지만 여전히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 오늘 아침 정신없이 사람을 구하다가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남자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쉬어 있었고 이 시계의 주인인가. 민주는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손을 뻗어 아버지의 유품을 낚아채려 했지만 상처의 통증 때문에 멈칫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 거예요. 돌려주세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흙투성이가 된 청년의 얼굴에서 누군가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목소리가 떨리며 조각조각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리비아의 한 건설 현장이었지.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비아라는 이름이 전류처럼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입니다. 차가운 사망 통지서와 유골함만 보내왔던 그 산업재해 현장 말입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끔찍했던 그 해의 기억을 다시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큰 폭발이 있었어. 공사 중이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 먼지가 태양을 가릴 정도였어. 나는 철근 콘크리트 더미 아래 묻혔고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 소리 지르고 절망하고 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았어. 한 남자. 체구는 작지만 엄청나게 강인했던 한국 남자였지. 그는 자기 등으로 콘크리트 판을 떠받쳐서 틈을 만들고 나를 끌어냈어.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숨기셨고 어쩌면 어머니도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 사람도 많이 다쳤었어. 남자는 목이 메어 울먹였고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피가 줄줄 흐르고 옷이 다 젖었는데도 그는 나를 업고
뾰족한 철근들을 지나 번져오는 불길을 뚫고 위험 지역을 빠져나갔어. 뛰면서 계속 말하더군. 힘내쇼 내 처자식이 집에서 기다려요. 당신 처자식도 기다릴 거 아뇨? 우린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박도형, 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이 지금 가난한 대학생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네 아버지였어.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남모를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우리 모자를 그렇게 일찍 떠나셨을까? 왜 가족을 가난 속에 남겨두고 어머니가 허리가 휘도록 설거지를 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의 무시를 받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그저 운 나쁜 노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그는 탈진했어. 박도형은 시계를 들어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며 말했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리며 누워 있을 때 고마운 마음에 내가 차고 있던 이 시계. 할아버지가 성년 선물로 주신 것을 풀어서 그 사람 손목에 채워줬지.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이 은혜 갚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난 혼수 상태에 빠졌고 바로 한국으로 후송됐지. 깨어났을 땐 모든 기록이 사라진 뒤였어. 난 20년 넘게 은인을 찾아다녔는데 그는 민준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주인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박도형은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천천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은 가난한 학생에게 바치는 깊은 존경과 사죄의 인사였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리비아에서 내 목숨을 구했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은인의 아들이 이곳 서울에서 내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어. 감격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 집안 두 사람이 우리 집안 2대의 목숨을 살린 거야. 이 은혜를 이번 생에 어떻게 다 갚겠나. 하늘이 굽어 살피신 게야 정말 하늘이 굽어 살피셨어. 그 광경은 정말이지 직접 본 사람이라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직원의 생사 여탈권을 쥔 그룹 회장이 몇 시간 전만 해도 촌놈 취급받던 청년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당황하여 일어나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다리가 아파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당연한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박도형은 고개를 들고 민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동의 손, 고생의 손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들었네. 오늘 내 아버지를 구하느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놓쳤다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다시금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네, 늦었어요. 아마 운명이 제가 의사 되는 걸 원치 않나 봐요. 아니, 박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든든한 후원자의 단호함이었습니다. 운명이 자네를 내게 데려오려고 그런 걸세. 시험 걱정은 하지 말게. 지금 이 순간부터 나 박도형이 자네의 모든 것을 후원하겠네. 그는 뒤에 멍하니 서 있는 비서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들어. 당장 최고의 병원에 연락해서 척추 분야 권위자들 초빙해. 어머니 모셔와서 병이란 병은 싹 다 고쳐드려.
가족이 지낼 최고급 거처도 마련하고 그리고 다시 민준을 보며 친아들을 보듯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네가 의사가 되는 길, 내가 레드카펫을 깔아주겠네. 내년에 다시 시험 볼 수 있게 집중해. 모든 생활비, 학비집, 내가 다 책임지겠네. 이건 적선이 아니야. 알겠나? 이건 보은이야. 은인 가족에게 내가 해야 할 의무라고. 민주는 이동 침대에 실려 다시 VIP실로 옮겨졌지만 이번에는 대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회장 전용차로 모셔왔습니다. 그 고생하던 여인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푹신한 병상에 누워 의사들의 정중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잠든 어머니를 보며 민주는 아버지의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바퀴를 돌고 돌아 모이고 모여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1년 뒤 2026년 봄 의과대학 교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긴장된 시험을 마친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걸어 나오며 봄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년에 그 찌들고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교문 밖에는 윤기 나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세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허리가 꼿꼿해지고 혈색이 좋아진 어머니가 예쁜 니트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박도형 회장, 그리고 작년에 그가 구했던 박진철 명예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회장님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달 뒤 합격자 발표일. 전광판 가장 윗줄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합격. 그는 정식으로 레지던트 의사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모자에게 선물한 아파트 거실은 행복한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박진철 명예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팡팡 두드리며 친손자처럼 대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손자가 해내야지. 이 녀석은 황금손이야. 사람 살리는 손이라고. 박도영 회장은 옆에서 와인을 따르며 아들이 성공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민준에게 두 번째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6개월 뒤 하늘병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정지 상태, 피투성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빨리. 레지던트 김민준이라는 명찰을 단 젊은 의사가 응급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손놀림은 빠르지만 정확했습니다. 충전 200줄. 물러서세요. 샷. 환자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심장 마사지 계속해 멈추지 마. 민준이 소리치며 비 오듯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침대 위로 올라가 온 힘을 다해 환자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김 선생님, 20분 지났어요. 아마... 간호사가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민준이 으르렁거렸고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리비아에서 콘크리트를 들어 올리던 아버지, 박 노인을 업고 달리던 자신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삐, 삐, 삐. 모니터에서 갑자기 약하지만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장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탈진하여 늘어졌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병원 발코니로 나와 뜨거워진 몸을 식히며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불빛 반짝이는 서울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박도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멀리서 일하는 민준을 보기 위해 병원에 들르곤 했습니다. 박 회장은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는 민준과 함께 눈송이가 춤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잘했네, 김 선생.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네 아버지도 분명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분은 영웅이셨고 이제 자네도 영웅일세. 민주는 따뜻한 캔커피를 쥐고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여전히 부지런히 가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시간의 박동. 아니, 어쩌면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사랑의 박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묘하게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박도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자네들에게 감사해야지. 선한 씨앗을 뿌려줘서 내가 인생의 빚을 갚을 기회를 줬으니 말이야. 보시다시피 그 낡은 시계와 두 가족의 기묘한 인연 이야기는 병원에서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가끔은 너무 뻔한 말 같지 않나요? 하지만 민준의 삶을 보면 저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메랑 같고 완벽한 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면 비록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삶은 때로 가혹하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며 착하게 살아서 뭐해? 라고 묻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그냥 착하게 사세요. 하늘이 알아서 다 준비해 둡니다. 추운 겨울 때문에 다가올 봄의 따스함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거나 인류애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었다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채널을 계속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쩌면 밖에서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희망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평안과 행운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